무려 3000년 넘게 이곳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근처를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이 완전히 충격적인 걸 찾아냈습니다. 잊혀진 이집트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그리스 유적 아래에 파묻혀 있었고 파라오와 군대의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들지도 모를 비밀을 숨기고 있었죠. 겉보기엔 평범한 와인 항아리 하나가 판도를 바꿨습니다. 우리는 고대 이집트 지도에서 중요한 지점들은 다 찍었다고 생각했죠. 피라미드, 테베, 룩소르, 알렉산드리아 같은 곳들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지도가 새로 업데이트됐거든요. 이 세 도시는 의미가 컸고 나이는 약 3400년이나 됐습니다. 발견 지점은 콩-엘-누고스라는 곳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서쪽 지중해와 마리오트라는 염호 사이에 끼어 있는 자리죠. 이 발견은 학자들의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지역은 한때 아무도 살지 않았고 기원전 332년 무렵 그리스인이 들어와 정착했다고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훨씬 이전부터 콩-엘-누고스에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고고 학자들이 그리스 유적을 파던 중 뜻밖의 것을 봤습니다. 흑벽돌 벽이요. 맞습니다. 피라미드에 쓰인 그 방식, 신왕국시대 이집트인들이 쓰던 바로 그 흑벽돌이었습니다. 흑벽돌은 진흙과 점토, 모래, 짚을 섞어 물로 개고 가마에 굽지 않고 햇볕에 말려 만듭니다. 이집트인들은 수천 년 동안 집과 사원, 궁전, 그리고 피라미드까지 이런 방식으로 지었죠. 물론 다른 문명도 흑벽돌을 썼지만 이집트식은 특징이 뚜렷합니다. 현지에서 자란 집, 배치 방식, 모르타르가 다르거든요. 그 덕분에 전문가들은 콩-엘-누고스에 예전부터 이집트인이 살았다는 걸 알아챘죠. 그것만으로도 놀라운데 더 나왔습니다. 전체 가로망, 매몰된 건물들, 그리고 람세스 대왕이 직접 세운 사원까지요. 이름만으로도 설명이 되죠. 이집트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파라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무려 60년 동안 통치하며 대규모 전쟁을 치렀고 그 사원 같은 건축물을 끝없이 올리길 좋아했죠. 인기가 워낙 높아 나중 파라오들은 아예 자신을 그와 동일시하거나 자기 건물에 그의 이름을 새기기도 했습니다. 그제야 고고학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작은 마을의 낡은 흑벽돌이 아니었다는 걸요. 통째로 묻힌 한 도시였던 겁니다. 바로 추가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이곳은 아무렇게나 지어진 곳이 아니었죠. 세심하게 설계돼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빗물이 부드러운 흑벽돌 벽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배수시설이 깔려 있었고 병사들을 언급한 글이 있는 작은 무덤 예배소도 보였습니다. 이곳이 군사기지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고 그건 이야기를 크게 바꿉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군이 움직였다는 건 이유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방어였을까? 정복이었을까? 중요한 무엇을 통제하려 했을까? 이 도시는 아마 사막 가장자리에서의 와인과 물, 그리고 교역 때문이었을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규모가 아직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팀이 확인한 건 일부에 불과하죠. 지하에는 성곽과 창고, 행정건물, 더 많은 종교시설이나 왕실 건축이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고대에 이 도시가 뭐라고 불렸는지도 아직 모릅니다. 그 이름은 여전히 묻혀있지만 언젠가 드러나겠죠. 벽 속에서든 두루마리에서든 또 다른 깨진 항아리에서든. 그중 하나는 이미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암포라라 불리는 도자기 항아리 조각에 왕실 인장이 찍혀 있었고 그 인장에는 메리트 아텐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메리트 아텐 공주는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네페르티티 왕비의 맏딸이자 투탕카문 왕의 누이였죠. 그렇습니다. 네페르티티와 투탕카문이 모두 이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이 모든 일이 람세스 대왕이 이곳에 사원을 세우기 대략 한 세기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도시는 네페르티티의 남편, 메리트아텐의 아버지, 그리고 훗날 왕이 되는 투탕카문의 아버지인 파라오 아크나톤의 시대에 세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크나톤은 꽤 변칙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한 가지에 꽂히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유형이었죠. 그는 이집트의 종교를 통째로 바꾸려 했습니다. 기존 신들 대신 아텐이라 불리는 태양 원반만을 섬기라 강요했죠. 한마디로 오시리스도, 토트도, 세트도 끝! 이제부터는 오직 태양빛뿐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역사에선 이를 아마르나 시대라 부릅니다. 그리고 정말 끝까지 갔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사막 한가운데 아마르나라는 새 수도를 세웠으며 사원을 다시 설계하고 창가를 고쳐 쓰고 전통적인 종교 이미지는 금지했죠. 미술도 달라졌습니다. 조각 속 인물들은 머리가 길게 늘어나고 배살주름 같은 인간적인 모습과 취약함이 돌에 새겨졌습니다. 일부러 낯설고 파격적이었죠. 가족을 완전 무결한 신이 아니라 신성한 빛을 담는 인간으로 보이게 하려 했습니다. 파라오가 명령하니 모두가 어색하게 웃으며 따를 수밖에 없었죠. 가장 기묘한 건 통치 후 그의 아들 투탕카문이 태양 원반 관련 모든 것을 되돌렸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름도 바꿨습니다. 아텐의 살아있는 형상이라는 뜻의 투탕카텐에서 고대의 위대한 신 아문의 살아있는 형상이라는 뜻의 투탕카문으로요. 투탕카문은 옛 신들을 다시 모셔오고 사원을 재개방했으며 아크나톤의 흔적은 가능한 한 지워버렸습니다. 그의 집안은 태양 숭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듯합니다. 한편 이번에 나온 와인 항아리는 이 도시가 아크나톤 시대에 실제로 활발히 운영됐다는 걸 보여줍니다. 굉장한 단서죠. 그의 급진적 실험이 북쪽까지 뻗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이 항아리는 고대 이집트의 포도밭과 와인 생산이 북쪽까지 올라왔다는 것도 말해줍니다. 와인이 여기에 군사기지를 둘 만큼 중요했다는 뜻이죠. 이 항아리는 메리트 아텐 공주가 썼을 가능성이 큽니다. 동생과 마찬가지로 태양 아래 태어나 그 이름도 태양에서 왔거든요. 메리트 아텐은 아텐이 사랑한 자라는 뜻입니다. 급진적 종교개혁의 한가운데에서 파라오와 왕비의 맏딸로 태어난 그녀는 훗날 왕비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길러졌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어머니 네페르티티와 함께 사원을 돌며 의식에서 시스트럼을 흔들었죠. 아크나톤이 수도 아마르나를 세울 때도 그녀는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각별히 아꼈죠. 아마르나의 석벽에는 누구보다 메리트 아텐의 얼굴이 많이 새겨졌습니다. 사원마다, 성스러운 장면마다 그녀의 모습이 공경 속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기록은 흐려집니다. 왕권이 흔들렸고 투탕카문은 겨우 9살에 새 임무를 맡아야 했죠. 메리트 아텐은 아버지와 어린 동생 사이를 잠시 이어준 과도기적 존재였던 듯합니다. 그녀는 스멘카레라는 인물과 결혼했습니다. 기록은 그가 누구였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합니다. 쇠퇴하는 왕조의 허수아비였을 수도, 존재가 희미한 그림자 왕이었을 수도, 심지어 그녀의 동생이었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두 사람은 한동안 권력을 잡아 공동 통치했습니다. 메리트 아텐은 막강한 지위인 대왕비 칭호를 받았죠. 하지만 스멘카레의 통치는 매우 짧았습니다. 불과 한 해 만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일부 역사학자는 동생이 너무 어려서 메리트 아텐이 사실상 통치자, 비공식 여성 파라오였다고 추정합니다. 그녀가 투탕카문을 길러 옛 질서 회복을 이끌 아이를 섭정으로서 돌보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확인되지 않은 가설입니다. 아마르나 시대가 훗날 단죄되었기 때문에 그 시기의 정보를 찾는 일은 몹시 어렵습니다. 그 뒤를 이은 이들은 아크나톤의 이단과 그에 얽힌 모든 것을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메리트 아텐도 예외가 아니었죠. 설령 그녀가 통치했더라도, 설령 투탕카문의 어머니였더라도 역사의 모래 속에 묻으려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드러난 이 세 도시는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 가운데 하나인 아마르나 시대의 미스터리를 더 밝혀줄지도 모릅니다.